안녕하십니까, 김동현입니다. 오늘은 제가 유튜브 영상 보다가 정말 새로운 경매 사례를 접해서 이렇게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낙찰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게 다 끝났다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낙찰 이후에도 권리가 변동될 수 있다는 점,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요, 한 번씩 보시고요,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영상 진행하겠습니다. 법원 경매로 집을 샀는데 6억 원의 빚을 또 함께 됐다. 아니, 이게 대체 어떻게 가능한 이야기일까요? 오늘 바로 이 법의 허점을 파고든 한 경매 사건의 전말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심지어 이게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점에서 더 무서운 이야기인데요. 누군가는 이 합법적인 함정에 빠져서 평생 모은 돈을 한순간에 잃었습니다. 바로 이 금액입니다. 1억 1,500만 원. 단 한 번의 실수로 이 어마어마한 돈이 그냥 공중으로 사라져버린 거죠. 자,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지금부터 그 사건 현장으로 직접 들어가 보겠습니다. 모든 비극은 종종 가장 희망적인 순간에서 시작되곤 하죠. 이 사건도 딱 그랬습니다. 사건 번호 2024 타경 1990. 서울에 있는 아주 좋아 보이는 아파트가 법원 경매에 나왔는데요. 이건 누가 봐도 정말 매력적인 기회였죠. 이 기회를 잡으려던 오늘의 주인공 이창화 씨는요, 그냥 운에 맡기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철저하게 분석을 했죠. 법원 서류를 정말 꼼꼼하게 확인했습니다. 서류를 보니까 보증금 6억 원짜리 세입자가 한 명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그 세입자가 경매가 끝나면 배당금으로 자기 보증금을 받아가겠다고 법원에 배당 요구를 이미 신청해 준 상태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창화 씨의 계산은 아주 간단하고 명확했어요. 내가 12억 2천만 원의 낙찰 받아서 내면 법원이 이 돈에서 알아서 6억 원을 세입자에게 주고 나는 아무 문제 없는 깨끗한 집을 받는구나. 자, 완벽한 계산이었죠. 그리고 그는 마침내 낙찰에 성공합니다. 하지만 그 기쁨도 정말 잠시였어요. 낙찰받은 지 단 10일 만에 법원에 서류 한 장이 딱 접수되면서 그의 꿈은 순식간에 악몽으로 변해버립니다. 이 표를 보세요. 정말 순식간에 벌어진 일입니다. 내가 최종적으로 내야 할 돈이 예상했던 것보다 갑자기 6억 원이나 늘어나 버린 겁니다. 아니, 6억이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법적 함정이 가능했던 걸까요? 자, 지금부터 그 교묘한 구조를 아주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모든 함정의 가장 핵심에는 바로 대항력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걸 아주 쉽게 말하면요, 세입자가 경매로 바뀐 새 주인한테 내 보증금 6억 원 주기 전까지는 절대 못 나가, 이렇게 버틸 수 있는 세입자의 엄청난 슈퍼파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 함정의 진짜 열쇠는 따로 있었어요. 바로 이 집에 설정된 임차권 등기의 종류에 숨어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되게 비슷해 보이는데 법적으로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인 두 가지 등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일반적인 등기는요, 법원이 명령해서 해주는 거라 확정된 비행기 탑승권 같아요. 세입자가 무조건 돈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등기는요, 언제든 취소할 수 있는 예약 같은 거였어요. 즉, 세입자가 돈을 받아나가는 게 확정이 아니라 언제든지 저 안 받을래요 하고 취소할 수 있는 선택사항이었다는 거죠. 근데 더 놀라운 건 이 방아쇠를 당긴 게 세입자 본인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 함정을 설계한 진짜 주체는 따로 있었어요. 바로 세입자의 보증금 받을 권리를 미리 사들인 제3자, 질권자라고 불리는 IM캐피탈이라는 금융회사였습니다. 이 시간표를 한번 보세요. 그들의 계획이 얼마나 치밀했는지 보입니다. 먼저 배당을 받겠다고 신청해서 이거 안전한 물건이구나 하고 입찰자들을 안심시키는 미끼를 던집니다. 그리고 이창화 씨가 낙찰자로 딱 결정되자마자 바로 말을 바꿔서 배당 요구를 싹 철회해버린 거죠.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6억 원의 빚이 고스란히 낙찰자에게 떠넘겨진 겁니다. 그럼 당연히 이런 질문이 생기죠. 아니, 누가 봐도 이건 명백한 함정인데 왜 법은 낙찰자를 보호해주지 않았을까요? 이창화 씨는 이제 정말 불가능에 가까운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됐습니다. 자, 첫 번째 선택. 시세보다 훨씬 비싸게 총 18억이 넘는 돈을 다 내고 이 집을 인수한다. 두 번째 선택.
그냥 낙찰을 포기하고 내 피 같은 입찰 보증금 1억 1,500만 원을 전부 날린다. 정말 이 두 가지 끔찍한 선택지밖에 없었던 거죠. 물론 그도 가만히 있진 않았습니다. 싸웠죠. 입찰할 때랑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으니까 이 매매를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매각 허가 결정 취소 신청이라는 걸 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입장은 참 역설적입니다. 법원도 이런 상황이 매각 조건의 중대한 변경에 해당한다는 건 알아요. 그런데 동시에 아니, 이런 종류의 등기인 걸 알았으면 배당 요구가 철회될 위험 정도는 입찰자가 스스로 예측했어야지 라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법원이 즉각적으로 취소 결정을 내려주지 않는 이런 답답한 상황에서 이창화 씨는 결국 포기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고 그의 보증금 1억 1,500만 원은 그대로 법원에 몰수되고 말았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잠재적 입찰자인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이런 비극적인 상황을 피할 수 있을까요? 생존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함정, 즉 지르를 피하기 위한 핵심 체크리스트입니다. 첫째, 세입자에게 대항력이 있는지 무조건 확인하세요. 둘째, 등기 종료가 혹시나 오늘 본 것처럼 취소 가능한 임차권 설정 등기는 아닌지 반드시 꼭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 만약 보증금을 받을 권리를 금융회사 같은 제3의 질권자가 갖고 있다? 이건 정말 가장 강력한 위험 신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그냥 처음부터 저 배당 요구는 무조건 철회될 거다라고 가정하고 내가 저 세입자 보증금 6억을 다 떠안아도 이득일 만큼 싸게 입찰가를 계산해야만 합니다. 그게 유일한 생존법입니다. 바로 이 질문을 끝으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법을 어긴 범죄가 아닙니다. 오히려 법의 허점을 너무나도 완벽하게 이용한 사례죠. 과연 우리가 믿고 있는 제도적인 안전이라는 것이 정말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하게 만드는 아주 씁쓸한 교훈이었습니다.